1994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방서에 화재 신고 전화가 울린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났으며 화재 현장에 자신의 부모님과 사촌 동생이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다급한 신고였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화재 현장에서 신고자의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발견된다. 이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 감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놀랍게도 경찰은 최초 화재 신고자였던 사망자의 아들을 존속살해죄로 체포한다. 체포된 남자의 이름은 박한상,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이다. 박한상은 1971년 충남 천안시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경동시장에서 덕양한 약방이라는 대형 약재상을 운영했고 2살 아래의 남동생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재상은 매우 번창하였다고 한다. 이에 박한상의 가족은 서울로 이사하였고 유년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난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는 대한한약협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당시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1990년대 당시 100억의 자산을 가질 만큼 부유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박순태 씨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아들이 장성하여 한의대에 진학해 한의사가 되면 자신이 가진 인프라를 이용하여 큰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박순태 씨는 특히 큰아들 박한상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한다. 둘째 아들을 홀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는 상대적으로 첫째 아들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박한상은 학업에 큰 뜻이 없었고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있어 주후 튜닝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아버지 박순태 씨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첫째 박한상에게 한의학과에 진학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의 학업을 위해 소위 파락군이라고 말하는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사하며 진심을 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박한상은 당시 명문고였던 서울 현대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박한상은 술, 담배 등을 즐기는 등 비행을 일삼으며 학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고는 압구정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 압구정 오렌지족들이 성행하였고 고교 시절부터 오렌지족 문화를 접하며 더더욱 비행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을 만나 상담하는 등 끝까지 아들의 학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때 부자 관계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한상은 원광대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의학과가 아닌 토목과 구공학번으로 입학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유흥업소나 나이트클럽 등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유혹의 소나타. 1990년 초 박한상은 소나타를 타고 다니며 소위 야타족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는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로는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 재력과 소나타가 있었다. 재력과 소나타를 과시하며 여성들을 유혹하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왔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들과 원나잇을 즐겼다고 한다. 이 당시 박한상은 여성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으로 전해지는데 원나잇한 여성을 임신시켜 그의 부모님이 상당한 합의금을 내준 일과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도망쳐 경찰서에 끌려갔던 일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자랑처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는 1991년 방위병으로 입대하게 되고 낮에는 방위병, 저녁에는 야타족 전사로 활동한다. 그리고 방위병 시절 동료들에게 여성과 관련된 음담패설만 떠들며
주어진 업무에는 매우 소홀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비호감으로 인식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위 고문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1993년 7월 방위 생활을 마친 박한상은 대학교 복학을 포기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학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는 심각하게 고민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고심 끝에 그의 유학을 허락하고 1993년 8월 박한상은 미국 LA 근처에 있는 어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박순태 씨의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 된다. 도피 유학. 해외 유학을 떠난 그는 보증금 약 300달러에 월 500달러 가량의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이는 당시 국내 물가를 생각해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아버지 박순태 씨는 아마도 이때까지 아들을 믿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박한상은 어학을 배우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그는 어학원의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친구들의 영향인지 원래 그런 인간의 삶이 순리대로 흘러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박한상은 도박에 입문하게 된다. 남동생. 한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박한상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장남이었던 박한상에 비해서 집안의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까지는 받지 못한 채 조용히 공부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이 이뤄내지 못한 아버지 박순태 씨의 꿈을 이뤄주게 된다. 다름 아닌 한의대학교에 합격한 것이다. 이에 박한상은 집안의 기대를 받는 장남에서 사고뭉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도박쟁이. 유학 생활 중 박한상은 심각한 도박 중독자가 된다. 그리고 끝내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일 평균 500에서 800달러를 탕진했고 5,000달러 이상을 탕진하는 날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한국에서 그의 가족들이 유학을 위해 매월 2,000달러 가량을 생활비로 보내줬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아득하게 초과한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도박 자금이 부족했던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미국에서 탈자가용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8,000달러를 받아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연히 이 돈 역시 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도박에 모조리 탕진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박순태 씨는 둘째 아들이 한의대에 들어갔음에도 장남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한상은 18,000달러를 가져갔음에도 도박 자금이 부족했다. 이에 박한상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한국으로 귀국하여 신용카드 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받은 돈으로 그는 한국에 머물며 나이트클럽 등을 다니고 유흥을 즐겼는데 그런 그를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목격하게 된다. 이에 그가 한국에 귀국한 사실을 박순태 씨가 알게 되었고 박순태 씨는 이에 박한상을 꾸짖으며 썩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한다. 이에 박한상은 허겁지겁 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도박쟁이로서의 삶에 충실하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당시 하나로 약 3,700만 원의 도박빚을 지게 되었다. 인내심의 균열. 사채빚에 시달리던 박한상은 귀국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도 아버지에게 기대며 자신의 도박빚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때 박순태 씨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 박한상에게 도박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말한 뒤 그에게 쓰레기라고 칭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놈이라고 말했고 이어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으니 호적을 파서 나가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한상은 차도 사주지 않고 도박빚도 갚아주지 않으며 자신을 쫓아내려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배은망덕.
1994년 5월 13일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은 박한상은 존속 살해라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획하게 된다. 사실 차를 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를 사라고 준 돈을 본인이 도박으로 날린 것인데 이를 차를 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이상한 판단이고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일 것이다. 하지만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도 앙심을 품는다. 평생 오냐오냐 키워졌으며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부모님 덕으로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한 사실은 망각한 채 말이다. 사실 박한상만 놓고 보면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공부도 잘하지 못하였고 외적인 부분도 매우 별로였다. 지금껏 그가 누려온 모든 호사가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성취 덕분이지만 마치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산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청계천에 위치한 세운상가에서 등산용 칼을 구매한다. 그리고 신사동 소재의 호남정유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8리터를 구매하며 배은망덕한 계획을 실행해 나간다. 불태워진 천륜. 1994년 5월 19일 새벽 박한상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 당시 박순태 씨의 집에는 그의 조카가 와 있었다고 한다. 박한상의 이모 부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충주 수안보로 여행을 가게 되며 그들의 13세 아들을 박순태 씨 부부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하지만 사촌동생의 생사는 이미 박한상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는 속옷까지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침대 시트를 온몸에 두른 후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흉기를 들고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향한다. 이때 탈의한 이유는 자신의 몸에 묻을 피를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안방으로 들어간 박한상은 그의 부모님에게 각각 40에서 50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다. 이후 그는 깨끗하게 샤워를 한 후 운동복으로 환복한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다. 이때 그의 사촌동생은 가벼운 화상을 입은 채 생존했다고 전해지는데 일부 기사에는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방화를 저지른 이후 박한상은 스스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하게 되고 매우 태연하게 행동했다고 전해진다. 유족 수사. 시신의 상태는 매우 이상했다.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흉기로 인한 상처가 매우 많았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시신에는 호흡기 안에서 검은 재가 발견되는데 그러한 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많은 재력을 가진 박순태 씨가 금전 관계로 인한 원한 혹은 치정 또는 강도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한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박순태 씨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다. 이렇다 할 원한 관계, 치정 등도 없었고 대형교회 장로직을 맡아 수행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외부 타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가족을 조사하게 된다. 당시 박한상은 잠에서 깨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도망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에 경찰은 부모와 사촌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간 그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감히 부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고 경미하지만 박한상도 화상을 입었으며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혼절까지 하며 대성통곡하는 그를 수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그를 조사하려고 하자 그의 친가 쪽 친척들은 가족을 잃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유족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매우 격하게 항의했고 이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친가와 외가 쪽의 입장은 매우 달랐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외가에서는 박한상이 범죄자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박한상이 진범으로 확인된 상황을 가정하여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책 회의가 진행될 정도였다고 한다. 결정적 증거. 당시 박한상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를 치료하던 간호사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며 경찰에 제보하게 되는데
당시 박한상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이를 머리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하려 했지만 머리에 상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그때 박한상의 머리에 묻어있던 피를 수집하여 국과수에 의뢰한다. 또한 그의 친척 중 한 명은 박한상의 오른쪽 종아리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경찰은 그 상처의 형태를 확인하고 교상으로 인한 상처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들의 치아 구조와 대조하기 시작한다. 결국 머리에 묻어있던 핏자국은 박한상 부모님의 혈액과 일치했으며 그의 종아리에 있던 교상 자국은 인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의 치아 구조와 동일했다. 흉기로 공격당하던 순간 박순태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항했던 흔적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적 증거를 토대로 박한상을 압박한 경찰은 5월 26일 박한상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처벌. 박한상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리고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았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다. 이때 박한상의 변호를 자처한 사람이 있었다. 당시 저명한 인권운동가였으며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황산성 변호사이다. 박한상은 변호인에게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며 사실 화재 당시 자신은 정신을 잃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손에 칼을 쥐어놓았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의 변호인도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박한상의 정신나간 주장들을 듣다 지친 황산성 변호사는 약 3개월 만에 변호인을 사퇴한다. 1심에서 박한상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김항식 부장판사다. 김항식 부장판사는 당시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박한상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김항식 부장판사는 사형을 피할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으나 찾을 수 있는 명분이라곤 고작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추측뿐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명한 인권운동가 변호사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판사에게도 박한상의 범죄는 죽어 마땅한 범죄로 보였던 것 같다. 교도소 내에는 교화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상담, 자매결연, 취업지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30년간 사형수를 대상으로 교화 활동을 해온 양순자 씨가 있는데 박한상의 교화위원이었다고 한다. 양순자 교화위원은 사형수 상담을 30년간 해왔지만 박한상 앞에서만큼 참담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끝내 박한상을 용서하고 포용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양순자 씨는 박한상에 대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도 끝까지 태어냈던 아이. 반성은커녕 살아서 나갈 꼼수만 두고 있는 놈. 끝까지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는 놈. 이라고 전했다. 박한상은 만 53세의 사형수로서 지금도 수감 생활 중이라고 한다. 언젠가 석방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가진 채 말이다.